나에게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은 19살 무렵이었다. 대학 1학년 때 그 나이쯤 되면 누구나 그렇듯 인생살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온 세상의 시름을 다 짊어진 듯한 사색을 하고 난다. 나도 그러했다. 툭 하면 이런저런 철학책을 집어들고 두꺼운 안경 너머로 구절구절 사색이 잠겼고 때론 성경이나 불경도 꺼내 펼치며 제법 화두를 잡는 티도 냈다. 그러다 보니 정신세계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고 언제부턴가는 직접적인 경험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몇 달에 불과했지만 민족 사상에 심취하여 동아계를 비롯한 정상계열의 종교판도 기웃거려 보고 천주교를 위시해서 기독교 계열의 신흥종교도 대강을 훑어보게 됐다. 어느 때는 무속을 체험하기 위해 산기도도 다녔고 심지어 UFO에 몰두하여 몇 달 동안 산천을 떠돌던 때도 있었다. 이 무렵 UFO에 얽힌 거짓말 같은 일이 발생하기도 했으니 언제인지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계룡산 소림원 뒷산에서였다. 그곳에 커다란 바위 밑에 기도처가 있는데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아 내가 주로 찾던 곳이었다. 또한 소림원은 탱화를 거리는 인심 후한 노성이 언제라도 먹고 잘 수 있는 것을 내주기에 며칠씩 머물면서 지내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그날도 나는 너럭바위 위에 가부좌를 털고 앉아 제법 수행자 티를 내고 있었다. 다리가 꽤 지리던 기억으로 봐서 대략 한두 시간은 앉아있었던 것 같다. 다리를 바꾸려던 찰나였다. 어디선가 이상한 기운이 나의 전신을 휘감기 시작했고 어느덧 눈을 감고 있던 시야엔 지구의 대기권이 아른거리며 떠올랐다. 묘한 기운이 덮쳐온 것을 알았지만 별로 두렵거나 꺼리는 마음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알 수 없는 편안함에 심신이 이완되어 갔다. 점차 낯선 기운들이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느껴졌고 어느 순간 나는 조용히 눈을 떴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떤 시인들과 눈을 마주쳤다. 그들은 커다란 눈을 실룩이며 좁다란 입을 움직여 애써 미소를 띄었다. 우리의 평균 키에 비하면 머리 하나 정도가 작았고 얼굴은 몸에 비해 약간 크고 눈은 특히나 컸다. 코와 입 그리고 귀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정도로 작았다. 그들은 모습이 서로 비슷하여 구분이 안 갔는데 눈만은 확연히 달랐다. 모양이 다른 것이 아니라 눈가에 풍기는 기운이 천차만별이었다. 그들은 시커먼 눈에 담긴 묘한 에너지로 서로를 식별하는 듯했다. 내 몸은 백색 의자에 기대어 있었는데 물체에 닿는 느낌이 없어 흡사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면서 입을 열려는데 이상하게도 입술이 움직이기 전에 말이 튀어나갔다. 그들과 저절로 심상소통이 연결된 것이었다. 나는 그들과 대략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던 것 같다. 그들은 지구에 도래할 영적 문명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학술적 탐사로 오는 외계인들도 간간히 있는데 그들 중 일부가 지구인을 납치하여 뇌리에 담긴 정보를 뽑아 지구 역사를 입체적으로 재조합한다는 말도 했다. 그런 외계인들 때문에 지구 침공과 같은 어두운 이무의지가 형성됐다는 것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나를 안심케 하여 어떤 벽을 허물려는 듯 했다.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들이 몇 차례 걸쳐 공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주를 공 위에 나타난 정보의 현현으로 본다고 하였다. 지구의 향후 문명도 인류가 정보에 눈뜨면서 공으로 흘러갈 것이라 했다. 그래서 공과 친숙해져서 그것으로부터 에너지를 뽑아오게 될 때 자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문명이 된다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당시의 나로서는 감도 잡을 수 없었다. 더군다나 그들은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여러 과학적 기술들을 늘어놓았는데 그 중에는 시공을 활용하는 기술이나 정보 조작을 통한 행성 간의 왕래 같은 얘기도 들어있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귀담아 들어놓을 걸 하는 후회도 든다. 그들은 지구의 장래를 몹시 걱정하는 듯했다. 그들뿐 아니라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들에게 가장 쇼킹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곳의 어린이들이 전쟁놀이를 하는 장면이랬다. 맑고 순수한 어린이들이 치고받고 싸우며 즐거워하는 모습만큼 기괴하고 경악스러운 장면도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저들이 더욱 이상스러웠다. 고추 달린 산의 아이들이야 어뢰 전쟁놀이를 하면서 크는 것이 아니던가. 하지만 그들은 이런 아이들의 모습에서
지구 전체의 폭력성을 봤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들과 꽤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다. 어느 순간 정신이 몽롱해진 뒤 수련태에서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대부분의 기억이 사라진 뒤였다. 그리고 내가 비행선을 탄 건지 아니면 잠시 꿈을 꾼 건지도 구별해가지 않았다. 꿈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생생했다는 점과 이날 이후 수차례에 걸쳐 UFO를 목격한 것을 보면 꿈으로 치부하게도 무리였다. 아무튼 나는 이때부터 더욱 고차원 세계로 함몰되어 갔던 것 같다. UFO뿐만 아니라 신의 세계에 대해서도 부쩍 관심이 깊어졌다. 서울이문을 벗어나 계룡산 전역으로 행보를 넓혔고 이렇게 산천을 넉나간 논처럼 쏘다니니 대학 성적은 늘 뒷전이었다. 나중에 회복하느라고 꽤나 고생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동무남을 피해 문필봉의 수련터를 잡았다. 그곳에 참선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만큼 한가롭고 평화로웠던 적도 없었다. 나는 동무남에서 석 달에 걸친 기기묘묘한 사건들을 가슴에 담고 하산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무속의 세계를 접하고 아울러 신도의 눈을 뜨게 됐다는 사실이 보람으로 다가왔다. 그 이후 나는 태백산 정상 부근에 있는 망경사에 머물곤 했는데 그곳은 천재단도 가깝고 아는 지인도 없어 조용히 머물기에 좋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통력을 겨루는 무속인들을 말리려다 무심결에 꺼낸 말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됐다. 아는 소리 몇 번 한 것이 화근이 되어 여러 사람들로부터 선생님 소리를 듣게 됐다. 들어가며 존대를 받아야 했고 특히 밤마다 따로 불러 고민을 털어놓는 주지스님은 부담 그 자체였다. 그는 늘 자신에게 신통력이 없어서 이곳 망경사에서 월급쟁이 스님으로 눌러있게 됐다며 넋두리를 해댔다. 불도는 시공을 다루는 도이다. 시간적으로 한정되고 공간적으로 폐쇄된 현 상황을 고려한다. 다시 말해 시공의 압박을 받는 피조물임을 자각하는 것이 고이며 이런 고에서 벗어나려는 발언에서 제발의 불도 수행이 시작된다. 그래서 불도는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법이 없다. 시공의 경계를 뛰어넘어 영생과 열반을 얻지 못한다면 그 어떤 화려한 삶도 다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불도엔 딱 두 종류의 계층만 존재한다.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당시 망경사의 스님은 불도의 출발점인 고의 문제에서부터 어긋나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나는 당시 그 스님에게 고진멸도의 이치를 설하고 이 가운데 고의 문제부터 다시 풀라고 권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죽음의 고통처럼 다가오지 않는다면 결코 불도를 닦는 성녀라고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이다. 새벽녘에 나는 하산을 말리며 연락처를 묻는 스님을 뒤로 하고 산길을 탈 수 있었다. 때는 백설이 가득한 한겨울인지라 뒷간 옆 창고에 있던 비닐포대를 하나 꺼내 타고는 눈길을 헤치며 단숨에 아래로 내려왔다. 내려와서 시간을 보니 불과 20여 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입 한 번 잘못 놀린 죄로 나는 이후 망경사에 머물 수 없었다. 이날의 기억은 입조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학교가 있는 충남 공주로 돌아왔고 동우남을 피해 계룡산 수정봉에 올랐다. 수정봉, 계룡산의 전기가 고스란히 맺혀있는 영봉 중의 영봉이다. 그곳에서도 명기가 농축되어 있는 좌수정봉의 수련터를 잡았다. 벼랑 끝에 겨우 사람 2~3명 정도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여행여도 9번 적송이 그늘을 늘어뜨리며 바람을 막아주고 있었다. 그곳에 1인용 텐트를 치고 다시 그 위에 검은 천을 덮자 천혜의 요새가 따로 없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천장 비지의 수련터, 깎아지른 청길 벼랑이 위태롭게 뻗어 있지만 그 속에 만들어진 두 평 남짓한 공간은 어느 곳 봐도 평안하고 고요하기만 했다. 나는 이 터를 천문당이라 이름지었다. 나는 그곳에서 며칠씩 귀가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한 달씩 내리머물기도 했다. 천문당의 명기가 뻗칠 때면 아뜩하고 몽롱한 선정 속으로 쑥쑥 잠겨들었는데
다행인 것은 산신들이 늘 주시하고 있어서 잡신이나 허령의 범접이 일절 없었다는 것이다. 나는 가끔 별식이 그리울 때면 좌수정에서 내려와 산불봉을 타올랐다. 그곳엔 무속인들이 자주 들락거리고 있었는데 굿이 끝나면 먹을 것이 지천이었다. 그곳에서 일주일 정도 먹을 식량을 빌어다가 다시 좌수정 천문당으로 돌아오곤 했다. 낮이면 벼랑 위에 올라 뜨끈하게 달궈진 바위 위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밤이면 잘게 부서지는 나수의 별빛과 벗하며 시간을 보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고요하고 평화로운 것이 있을까? 자연 속에 푹 파묻혀 별유천지 비인간의 경계를 소유하던 나는 굳이 불식 중 우화등선하여 선화되어 버릴 것만 같은 허물감에 빠져들곤 했다. 이대로 살련다. 산속에 푹 파묻혀 고요히 잠겨있다. 바람처럼 사라지리라. 나의 의식은 온통 자연과의 합일에서 오는 탈 속에 젖어 속세의 실험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언제부터인가 늘 바라보던 하늘이 작달막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광대무변하던 것에 경계가 생기면서 그 폭이 줄어들었고 어느 시점부터는 그것이 양팔 정도 크기의 크기로 좁혀졌다. 겨우 내 몸 하나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오그라든 하늘. 그것이 나의 영육을 사정없이 조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압박이었다. 피조물이면 오래 가질 수밖에 없는 시공의 한계가 나에게도 찾아온 것이다. 이것을 불도에서는 고라하지 않던가. 나는 이미 고집 멀도의 이치를 터득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동안 고가 가시멸류관처럼 뇌리를 조여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도의 수행은 물 건너가고 만다. 고에서 시공을 뛰어넘어 부처가 되겠다는 강력한 발언을 세워야만 그 에너지로 수행을 끌어갈 수 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려나오는 발언을 해도 멀고 먼 길이 불도의 수행의 길이다. 그럴진데 적당히 수행해서 깨달음이란 것을 얻어볼까 생각해서는 어림도 없다. 그런 성녀는 제밥에만 신경쓰다 마구니가 되기 십상인 것이다. 아무튼 천문당에서의 수행은 마침내 나에게도 고를 불러오게 했다. 한정된 시간의 압박은 칼날처럼 온몸을 도륙하기 시작했고 점점 조여오는 폐쇄된 공간은 숨통을 억제며 농도 짙은 신음을 토해내게 했다. 소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허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어떤 해안이 뒤섞이며 피조물의 한계를 뛰어넘어야겠다는 발언이 솟구쳤다. 늘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고해는 나의 정신을 송두리째 10년으로 삼켰고 숨막히는 허탈함에 몸부림쳐야만 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외 없이 자신이 만들어진 본처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길엔 두 갈래가 있다. 하나는 산산이 해체되어 소멸하는 길이요. 또 하나는 존재를 완성하여 실존화하는 길이다. 두 길의 결과는 같지만 과정은 다르다. 나는 이 두 갈림길을 놓고 뼈를 깎는 고뇌에 휩싸였고 결국 후자의 길을 택했다. 여섯 목숨을 100번 1000번 버리더라도 끝내 이루고야 말겠다는 금강발언이었고 이로써 나는 불제자가 될 수 있었다. 머리를 깎고 삼위를 받는다고 해서 불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불제자는 부처가 그러한 길을 걷겠다는 원원한 다짐에서 시작된다. 머리를 깎지 않아도 성복을 입고 목탁을 들지 않아도 부처의 정신을 계승하면 그것이 성녀이다. 그 길로 곧장 하산하여 찾아간 곳이 평소 인연이 있던 공주산성 내에 자리한 영은사이였다. 당신아는 공주사범대학 중국어 교육과에 다니고 있었다. 영은사는 학교에서 건강을 사이에 두고 지척에 있었기에 학업을 시작하면서 틈나는 대로 스님을 찾아 불법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불도에 깊이 몸담고 있는 스님과 말을 섞음으로써 그들만의 수행과 문화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었던 것이다.